신상사파의 2인자 구다룽의 고향은 경남 창원이다. 푸치는 일제시대 만주에서 독립운동가로 활동해 손이 누이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돼 있다. 부모 모두 어릴 때 세상을 떠나 6.25 직후 창원의 고아원 평화원에 어린 몸을 의탁해야 했다. 거친 세상으로 나아가기에는 너무도 어린 나이였다. 그가 주목의 길을 걷게 된 것도 평화원에 들어간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평화원은 부패의 온상이었다. 독지가가 위문품을 보내면 잔뜩 사진만 찍고 정작 원생들에게는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다. 평화원 원생 30여 명이 창원군청에 몰려가 배가 고파 못 살겠다며 항해 시위를 벌이다. 구다룽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원장을 구타했다. 15, 16세 때의 일이었다. 그래서 가게 된 곳이 부산과 거제도 사이 가덕도의 고아원이다. 대한민국 전체 고아원 원생 중 큰 사고를 친 전국구 문제아들이 유배되는 곳이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가덕도 고아원 친구에게 싸움의 기술을 배웠다. 싸움은 두뇌가 9, 완력이 하나라는 요령도 그에게 들었다. 약자는 절대 건드리지 말고 오만한 강자와는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싸움 철학에도 귀를 기울였다. 20대 초반 마산에 진출하면서 그는 주먹으로 명성을 떨쳤다. 당시 마산은 북마산, 신마산, 구마산 세 구역으로 나뉘었다. 신마산은 항만이 있어 외항선이 들어왔고 북마산은 별로 볼 게 없는 주택지역이었다. 구마산은 오동동을 중심으로 기생집 등 유흥업소가 즐비했다. 1960년대에는 오동동과 동성동 골목을 통칭해 오동동으로 불렀다. 마산근의 어항의 중심지로 이 선창가에는 기생집과 함께 장어국, 추어탕, 생선구이를 파는 선술집이 많았다. 구다룽은 마산에서 가장 번화했던 오동동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북마산과 신마산 건달들은 제가 버티고 있었던 구마산 오동동 지역에는 올 수 없었습니다. 주먹 선배들도 많았지만 그들도 오동동엔 오지 못했지요. 북마산과 신마산 선배들을 찾아가 나와 발의를 트자고 제안했어요. 마산 주먹 세계의 통합을 시도한 것이죠. 제가 통 크게 나오니까 선배들이 굉장히 저를 신뢰했고 그때부터 구다룽이란 이름이 마산 창원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 전체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5.16이 터진 후 마산의 주먹 세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역 군인이 경찰서장에 부임한 것부터가 심상치 않았다. 중간 보스급 이상 건달을 불러 겁을 줍니다. 오늘 경찰 회의 때 자네 이름이 거론됐는데 구속을 피하려면 돈을 내라는 식이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죠. 그렇게 건달들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술집과 요정에서 정기 상납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구두닦기에게도 돈을 상납받았어요. 결국 구씨에게도 마산을 떠나라는 최후 통첩장이 날아들었다. 어느 날 경찰서장과 강력계장이 마산교도소 옆 중앙호텔에서 잠자고 있던 구씨를 깨웠다. 이 서장은 봉투 하나를 내밀며 오늘 안으로 마산을 뜨지 않으면 마산 조직원 모두를 내일 아침 일망타진하겠다고 협박했다. 구씨는 그날 밤 마산에서 삼낭진을 거쳐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에 온 것을 계기로 건달 생활을 청산하려 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강씨는 군납업계의 큰손이었는데 한 해 전에 권총에 맞아 척추를 다쳐 휠체어를 타야 하는 불구의 몸이 돼 있었다. 군납업으로 큰 재산을 모은 그는 세력도 막강했다. 구씨는 이 유력한 군납업자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그를 보좌하는 일을 맡게 됐다. 강씨가 신상사와는 워낙 친했으므로 구다룽이 그를 통해 신상사를 만나게 된 것은 필연의 과정이었을 것이다. 신상사도 배짱 두둑하고 싸움의 기술이 탁월하며 육체적인 매력 넘치는 이마산 사나이를 곁에 두고 싶었다. 휠체어 미는 일 따위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터였다. 50년 가까운 신상사와 구다룽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신상사와 구다룽의 화려한 명동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신상사는 절대 내색하지 않습니다. 제게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신상사가 어떤 건달의 잘못을 용서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건달을 보낼지 말지는 2인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부두목의 처신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보스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결심이 섰는지를 그걸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누군가 보스에게 잘못했다고 빕니다. 보스는 그래.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어. 앞으로는 그러지 마.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반성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신상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고 그에게 되묻지 않고 정확하게 그의 뜻을 파악한 후 행동에 들어갑니다.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보스의 관점에서 숙고합니다. 이런 2인자의 역할과 규율이 깨지면 건달 조직은 붕괴합니다. 1960, 70년대 명동의 밤은 신상사와 구다룽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예컨대 이런 일이 있었다. 1970년대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인이
한일관에서 밥을 먹고 사보이 호텔에 올라오면서 소매치기를 당한다. 요즘 돈으로 5천만 원 정도 하는 거금이다. 수석 부인은 비서에게 중부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자고 한다. 비서는 아니라고 한다. 중부서나 시경 가봤자 어느 천년에 찾을지 모른다며 신상사를 찾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비서가 사보이 호텔에서 구다룽을 만나고 구다룽은 조직을 가동해 알아보게 된다. 양동의 오야붕이 대구에서 올라온 원정 소매치기 조직의 소행이라는 보고를 한다. 30분 후 양동 오야붕이 그 소매치기를 데려온다. 5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떼어 소매치기에게 준다. 수석 부인에게는 이 친구 대구에서 원정 왔으니 차비라도 줍시다라고 말한다. 수석 부인도 소매치기도 웃으면서 자리를 뜬다. 서울시경이 남대문에 있을 때 조직 간 싸움이 붙으면 시경 간부들은 신상사를 찾아와 부탁한다. 약수동과 종로 쪽이 싸움이 난 모양인데 회장님이 좀 말려주십시오. 신상사는 양쪽 조직의 보스를 불러 화해를 시켜 돌려보낸다. 건달이 큰 사건을 내고 소위 잠수를 탔을 때도 시경 간부가 신상사를 찾아와 부탁한다. 신상사는 건달의 은신처가 왕십리라는 것을 알고 왕십리 오야붕을 불러 그 건달의 자수를 종용한다. 건달은 자수를 하고 감형을 받는다. 1975년 사보이 호텔 사건을 전후해서는 건달들의 싸움판에 사시미 칼이 등장했다. 건달 세계에 음산한 바람이 불었다. 삐끗 잘못하면 죽거나 중상을 입어야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새파란 20대 자객을 주먹깨 까마득한 선배에게 보내 형님 살은 칼이 안 들어갑니까? 하고 위협하곤 했다. 결코 넘어선 안 될 금도였고 건달 세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였다. 위험은 건달 세계 내부로부터 생성됐고 그렇게 생성된 위험은 외부 세력을 불러들였다. 1980년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주먹 조직에 메스를 들이댔다. 구다룽 김태촌 조양은이 타깃이었고 그들은 나란히 구속됐다. 구다룽 징역 6년 4개월, 김태촌 징역 5년 6개월, 조양은은 징역 15년을 받았다. 구다룽과 조양은은 군사법정에서 최종심을 맞았고 김태촌은 계엄 해제 후 민간법정에서 마지막 판결을 받았다. 1980년을 기준으로만 본다면 김태촌이 가장 운이 좋았다. 구다룽이 15년 형을 받고 서대문에서 대전교도소로 이감된 직후부터 신상사의 구명 작업이 시작됐다. 구다룽의 조직 관리 원칙은 건달도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생들에게 하다 못해 선술집이라도 운영할 것을 종용했다. 그가 마산에 있을 때 벌인 사업은 기름 장사였다. 당시 마산의 기름은 거의 전부가 해군 군용 기름을 빼돌린 것으로 충당됐다. 군도 부패했지만 관도 거기에 합세했다. 구다룽은 당시 시청과 협의해 군용 기름의 배급권을 달라고 했다. 시장과 세무서장, 보건소장까지 힘을 합쳐 구씨의 사업을 도왔지만 초기 자본은 구씨가 마련해 충당했다. 대신 시에서는 구씨에게 새 마산 시민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동네에서 상인들을 협박해 푼돈이나 뜯는 깡패양 아치들을 일소해 달라는 것이었다. 옷에 기름 묻히며 정직하게 벌어먹고 살자고 했더니 선뜻 나서는 놈들이 없어요. 건달이 작업복 입고 자전거에 기름 싣고 배달하는 일을 좋아할 리 없지요. 처음엔 몸 약한 친구 하나를 격리시키고 저와 단둘이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이 돈이 된다는 게 확인되면서 하나둘씩 동생들이 작업복을 입고 나타나더군요. 제 계획은 이랬습니다. 1년만 하고 경영권을 후배에게 물려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동동 술집의 마른 안주 공급권은 그대로 유지했고요. 그런데 무엇이든 돈이 있는 곳에 분쟁이 생깁니다. 이중장부를 만들어 돈을 빼돌리는가 하면 1년이 지나도 사업권을 후배에게 넘기지 않는 거예요. 결국 마산 지역을 분할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후부터 배당금도 받지 않고 기름 장사를 때려치웠습니다. 의리를 생명으로 여긴다는 건달들이 돈 앞에는 눈이 어두워 신의를 저버리는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김두한의 오른팔 김무옥은 김두한이 마루오카를 때려잡을 때라든지 장충공원에서 하야시페의 야쿠자들과 목숨 걸고 싸울 때 어김없이 김두한 옆에서 모든 싸움에 참가하였고 주 전력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하보다는 동지, 동반자 느낌이 강했습니다. 여러 주먹계의 원로들이 야인시대 촬영장에 방문하여 그 시절 실제 이야기를 풀었을 때도 김무옥은 천하의 싸움꾼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먹을 너무 믿었던 탓인지 처음에는 김두한의 부하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한때 두 사람은 지존이 누구인지 가리기 위해 한판 승부를 벌일 뻔했습니다. 김무옥은 30년대 중반 김두한의 조력자가 된 이후 그의 그림자였습니다. 김두한이 종로 천하통일을 한 후 전설적인 협객으로 자리 잡는 데에도 김무옥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김두한과 김무옥이 같이 사고를 쳐도 종로경찰서에는 김두한만 잡혀갔습니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김무옥을 조선 제1의 유도왕으로 인정하면서 그에게 유도를 배운 경찰들이 많았던 관계로
김모옥은 항상 검거에서 제외됐습니다. 김모옥이 경찰서에 잡힌 김두한을 빼낸 적도 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랬던 김모옥은 여러 활약을 끝으로 한국전쟁 이후로는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김두한의 회고에 따르면 낙동강 전투에서 김모옥이 죽었다고 하였고 그게 정설이었지만 김모옥의 딸은 김모옥이 그때 죽지 않고 천수를 누렸다고 하였습니다. 김두한이 낙동강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모옥의 죽음에 대한 김두한의 주장은 여러 가설을 낳습니다. 첫 번째 가설로 김두한은 전투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듣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전투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고 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기 때문에 누가 죽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명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김두한이 신뢰하는 동료나 부하로부터 김모옥이 전투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로 김두한은 낙동강 전투에서 김모옥의 죽음을 언급함으로써 그 자신이 전투에 참여했다는 사실성을 부여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회고록이나 전쟁 후의 명예를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김두한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모옥의 죽음을 그 전투와 연관 지음으로써 자신의 활동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들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김두한의 성격상 직접 보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을 인물이라는 점도 있지만 김모옥이 낙동강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를 확인할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많은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며 김두한 역시 여러 사건과 활동으로 전체를 다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두한 옆에서 많은 활약을 하던 김모옥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어서 김두한으로서는 조직 운영에서 큰 전력 상실이 있었습니다.